다시 잊고 싶은 세계 최고 판매왕 조지라드 최고의 하루 조지라드 지음 김명철 옮긴 다산복스. 나에게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다. 1% 가능성에서도 인생의 성공을 본다. 12년 연속 미국 최고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선정된 조지라드는 단순한 자신감 이상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굳이 세일즈맨이 아니더라도 계속되는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지라드 이야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세일즈맨의 흥미롭고 신기하기까지 한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 한번 손에 잡으면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이 책은 자동차에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을 팔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세일즈 초심자나 경력자 모두 이 책으로부터 날카롭고 귀중한 조언을 얻게 될 것이다. 노먼 빈센트 8. 미국의 사고방식 저자. 조지라드는 가장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인물이다. 1% 가능성에서도 성공의 실마리를 찾는 그 사고방식은 당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로부터 도움을 얻었다. PM 노엘 포드 자동차 세일즈 매니저. 조지라드는 세일즈 업계의 미켈란젤로요 타우거우즈다. 그는 세일즈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헤리백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저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판매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미켈란젤로란 이탈리아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 시인. 작품의 조각은 디비드, 모세, 최후의 심판 따위가 있으며 건축가로서 산피에트로 대성당의 설계를 맡았고 많은 시작도 남겼다. 지은이 조지라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으로 인정받고 있다. 스스로 35세까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고자 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실패의 경험이 많은 그는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고 직장에서는 빈번히 쫓겨나 전전한 직장만 해도 40여 군데가 넘으며 마음먹고 시작한 사업도 사기를 당해 막을 내리고 만다. 갖가지 고난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는 세일즈에서 인생의 해답, 성공의 실마리를 찾았다. 15회 자동차 대리점에서 15년간 무려 13,001대의 자동차를 파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기네스북에는 세계 넘버원 세일즈맨으로 12년 연속 선정되었다. 그 라이프 스토리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정신과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조지라드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자 중 한 사람으로 제너럴 모터스, 휴렛 패커드, 포드 자동차, 크라이슬러, 3M, IBM 등 많은 기업의 세일즈 노하우와 세일즈 마인드를 전파했다.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책과 칼럼을 쓰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세일즈 종사자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강연과 컨설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옮긴이 김명철,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유학한 뒤 미국 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이컴파인더 한국 지사장을 지냈다. 금융, 무역, 인터넷 업체에서 두루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번역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경영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비즈니스 탈무드, 집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다, CRM, 절대로 하지 마라, 왜 자부심이 돈보다 중요한가 등이 있다.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는 자를 경계하라.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는 인간을 경계하라. 벤자민 디즈레일리. 누구에게나 최고 하루는 있습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강렬한 힘을 꺼내 지금 이 순간을 최고 순간으로 만드세요. 옴기니의 글. 당장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줄 돈 없는 처량한 가장. 집과 자동차는 압류되었고 빚은 과연 몇 년 동안이나 갚아야 다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이것이 이 책의 저자 조 지라드가 세일즈를 시작할 당시의 상황이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고 불안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조 지라드는 고등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물려받는 재산도 없었으며 이곳저곳을 떠도는 하루 인생에 불과했다. 그런 그가 기네스북에서 선정한 세계 최고 세일즈맨이 무려 12년 연속으로 오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이 세일즈맨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였기에 끼리끼리 모여서 잡담이나 하면서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다른 세일즈맨과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세일즈를 시작한 그는 형제 자매나 주변 친지들의 도움조차 얻을 수 없었기에 달랑 전화번호 몇 페이지를 찢어 세일즈를 시작한다. 이처럼 주변에 기댈 것도 그렇다고 근사한 세일즈 지식도 없었던 그는 자신만의 경험으로 하나하나 세일즈 노하우를 축적해 나간다. 이 책은 그렇듯 절박하게 써내려간 세일즈 현장 수첩이다. 역자는 지금껏 여러 권의 마케팅 책을 읽거나 번역해 해왔다. 어떤 책은 이름만 들어도 모두 고개를 끄덕거릴 훌륭한 마케팅 연구소에서 지은 것이고 또 어떤 책은 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나 컨설턴트가 지은 것이다. 그런 책들에서도 분명 얻은 것이 있지만 이 책은 분명 이런 책과는 다르다. 이 책의 저자는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고 어린 시절에 늘 아버지에게 구타당했으며 젊은 시절 무수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 때문에 무슨 근사한 마케팅 이론을 기대하고 이 책을 펼쳤다면 실망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조 지라드의 좌절과 실패 도전 그리고 성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조 지라드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솔직하고 투박하고 담백하다. 포장이나 꾸밈이 없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사한 마케팅 용어보다 노련한 선배 세일즈맨의 살아있는 경험담이 더 절실할 것이다. 역자는 이런 이야기야말로 오늘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나아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역자는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거래 은행, 온라인 쇼핑몰, 심지어 동네 안경점 등에서 수십 통의 축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은 이런 방식의 마케팅이 일반화되었지만 조 지라드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그 중요성을 체득하고 활용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가장 먼저 시작한 데서 그치지 않았다. 요즘처럼 화려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근사한 전달 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한 그 방법은 특별하다. 대량으로 발송하는 메시지에도 그는 차별성을 둘 줄 알았다. 이 책은 그 전부가 조 지라드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성공한 선배 세일즈맨이 바로 옆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신수한 느낌이 든다. 역자인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마치 우리 동네 인기 있는 제과점 아저씨로부터 영업 비결을 귀띔받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그 집은 빨리 가야 물건이 남아있어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일부러 빵을 부족하게 만든다던 그 아저씨의 전략을 얕은 소문수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나는 지금껏 그 집 빵을 너무도 맛있게 먹었고 또 만족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판매왕 조지라드도 이와 비슷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빙그레 웃으며 소개하고 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세일즈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옴기니 김명철. 차례 옴기니의 글. 서문 세일즈에는 가슴 벅찬 성취감이 있다. 일부 세일즈 나를 이기는 과정. 세일즈맨이 되기 전까지 나는 늘 실패자였다. 신화의 출발. 나의 첫 번째 세일즈.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다. 벼랑 끝에서 찾은 마지막 출구. 간절히 원할 때 열리는 길. 절실한 것은 이루어진다. 2부 승리를 부르는 255 법칙. 고객에 대한 기본인식. 훌륭한 세일즈에는 패자가 없다. 조지라드 250부 법칙.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사이좋은 동료, 귀해. 자신의 경험에서 배워라. 승리의 짜릿함. 우는 스스로 만드는 것. 친척들에게 팔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적인 전화통화 방법. 나만의 잠재고객 리스트. 좋은 세일즈란 대회전 관람차와 같다. 잠재고객 리스트는 이미 당신에게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을 확실히 알려라. 지라드 세일즈 무기. 지금 당장 자신의 파일을 만들어라. 명함 작지만 강한 세일즈 무기. 누구나 세일즈 대상이 될 수 있다. 3부 성공 결정력을 높이는 세일즈 비법. 반드시 익히는 DM 만드는 법. 쉽지 않은 과제. 익히는 DM을 만들어라. DM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 기존 고객은 최고 잠재 고객이다. 고객을 통해 고객 유치하기. 약속 엄수가 호감을 만든다. 키맨은 어디에나 있다. 소개 부탁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이발사가 당신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해라. 당신 역시 고객의 키맨이 되라. 꼭 성사시켜야 할 거래. 생각하는 세일즈맨이 성공한다. 세일즈 관건, 기회 만들기. 열심히 보다는 지혜롭게 하루를 버텨라. 하루를 버리더라도 250명을 잃는 것보다 낫다. 무엇을 잃었는지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진실과 거짓 사이. 상대방의 물건을 칭찬하라. 작은 것을 주면 큰 것을 얻게 된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성패를 자유하는 사소한 선물. 냄새를 팔아라. 당신이 물건을 샀을 때 맡았던 냄새를 기억하라. 고객을 완전한 내 편으로 만들어라. 탐색 및 정보 수집. 고객의 이름을 알아내는 최상의 방법. 고객의 마음을 읽는 방법.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라.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법. 계약 체계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 상대방을 완전히 사로잡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만들어라. 시간 투자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받아라. 세일즈 이후 신뢰관계 구축.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라. 현장 인도, 여러가지 효과, 마법의 한마디. 계약 이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승리. 골칫덩어리 상품을 보물로. 연락을 지속한다.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활용하는 방법.
나의 가장 큰 경쟁자, 내 연극의 핵심은 진실, 내 인생의 가장 큰 스릴. 사부, 당신에게도 최고 하루는 있다. 세일즈란 주고받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는 보다 큰 가치를 지닌다. 남들과 다른 식으로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이란 없다. 누구든 나처럼 할 수 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서문, 세일즈는 가슴 벅찬 성취감이 있다.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더 많은 돈과 개인적 성취감을 얻고 싶어 이 책을 집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짐작컨대 이 책을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세일즈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봤을 것이다. 아마도 무슨 비결이니 비법이니 영감을 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하는 책들을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또한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에 관해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마술처럼 들리는 솔깃한 표현들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이미지나 사고방식을 갖추는 법에 대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사고방식이 바람직하고 어떤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으며 또 어떤 태도가 긍정적이고 어떤 태도가 부정적인지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여러 책들이 서로 상반된 조언을 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목청껏 자신의 세일즈 이론을 애치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그 밖의 세일즈에 관해 공들여 책을 써낸 사람들의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도 헐뜯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자. 지금 당신이 진짜로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를 당장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책의 저자들 대부분은 일생 동안 책 이외에는 다른 것은 그리 많이 팔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고작 몇 주 혹은 몇 달간 세일즈를 해보고 난 뒤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는 2년에 한 번꼴로 수백만 달러짜리 부동산 개발 건을 성사시켜 풍족하게 살면서 세일즈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지금 당장 당신이 하고 있는 세일즈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판매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당신의 고민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부류의 세일즈맨이 아닐 뿐더러 생계를 위해 매일매일 판매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세일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처지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책들이 하는 조언은 때로 근사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 책에 투자한 시간과 돈만큼 약간의 보상을 얻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의 심지어 정상급 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세일즈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세일즈맨이다. 나는 지금껏 승용차와 트럭을 팔아왔는데 새 차를 소매로 그것도 대형 수요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한 개씩 고객들이 일일이 대면하면서 판매해왔다. 아마도 당신은 자동차나 의류주택 전기제품 가구 혹은 이와 비슷한 상품을 매일매일 그것도 꽤 많이 팔아야만 하는 처지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랬듯이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아쉬움을 분명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그 저자들이 직접 세일즈 현장에서 종사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세일즈맨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들은 매일 생계를 잇기 위해 거친 판매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다른 책들이 채워주지 못한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처럼 매일같이 판매 전선에 뛰어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다. 나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분을 똑같이 느꼈던 사람이다. 나는 당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우리 같은 부류 세일즈맨 중에서는 내가 세계 최고다. 내가 너무 오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나는 아무 근거도 없이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네스북을 찾아보기 바란다. 나는 실제 성과는 변변치 않으면서 자칭 넘버원이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정상급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앤 투시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사에 요청하면 나의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일즈맨이 누구였는지 찾아봐라. 바로 나, 조 지라드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뉴스위크, 포브스, 펜트하우스, 우먼즈 데이 등 수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나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기 바란다. 텔레비전 쇼에서 나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유자는 언제나 나를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일즈맨이라고 소개한다. 나는 1963년에 처음으로 자동차 판매를 시작했는데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한 첫 해에는 겨우 267대를 팔았다. 겨우 267대. 하지만 당시에도 이는 단순히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이었다. 그래, 나는 소속된 대리점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사람이었을 것이다. 세일즈를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에는 614대의 승용차와 트럭을 소매로 팔았다. 그 해에 나는 승용차 및 트럭 소매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세일즈맨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승용차 및 트럭 세일즈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았다. 매년 내 판매량은 10%씩 성장했으며 20% 이상 늘어나는 해도 꽤 있었다. 이런 판매 성장은 경기 침체, 해고, 장기 파업 등으로 몸살을 겪는 해에도 예외가 없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나는 보다 현명하게 일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올렸다. 디트로이트 내 자동차 대리점들이 주 6일에서 주 5일로 근무 시간을 축소했을 때에도 나는 줄곧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내 생애 가장 큰 실력을 올린 1976년에는 판매 수당으로 5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내 생애 가장 큰 실적을 올린 1976년에는 판매 수당으로 30만 달러, 50만 달러가 아니고 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하나로 3억 6천만 원을 올렸다. 어느 나라 정부 강요에게 한 3년간 뇌물을 주면서 비행기와 미사일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만한 수입을 챙기는 세일즈맨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나 미사일을 판매하는 세일즈는 당신이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종류의 세일즈가 아니다.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세일즈는 기술, 도구, 경험, 수완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직업이다. 이 직업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머리가 아프고 좌절도 많이 겪게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잘만 한다면 이 일은 이 세상 다른 어떤 종류의 일보다도 많은 금전적 보상과 만족감을 선사한다. 내가 지금껏 이 일을 해온 이유는 돈과 도전적인 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시도한 끝에 얻게 되는 성취감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세일즈를 꽤 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집이며 별장이며 보트며 자동차를 몇 대씩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지금껏 해온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한
확신이 들 것이다. 옳은 생각이다.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과 만족감에는 끝이 없다. 사실 세일즈맨은 실적이 향상되면 될수록 더 많은 욕심을 내야 한다. 이미 모든 것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책을 계속 읽어주기 바란다. 훌륭한 농사기술이 무엇이든지 언제나 잘 자라게 만드는 것처럼 종합적인 세일즈 시스템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내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속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일즈 과실을 수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씨앗을 심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계절 내내 심고 또 심으며 거두고 또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내가 분명 장담할 수 있다. 혹시 자신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세일즈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실패자였다고 말해주고 싶다. 35세까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낙오자였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직장에서는 번번이 쫓겨나 무려 40군데의 일터를 전전했다. 군대에도 입대해보았지만 고작 97일 버티는데 그치고 말았다. 하다못해 도둑질에도 소질이 없었다. 나는 2번 도둑질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붙잡혀서 소년원에서 두려움에 떨며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고 두 번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 뒤 마침내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기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를 조금 확장해보려 하자마자 파산해서 큰 빚을 지게 됐다. 그런 처지에 있던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세일즈 분야의 정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 책은 근사한 직함의 학벌 좋은 방관자가 쓴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세일즈 전선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온 현직 세일즈맨이 쓴 책이다. 나는 심지어 곳곳을 다니며 다른 세일즈맨에게 강연을 하는 위치에 올랐을 때도 세일즈를 했다. 모름지기 세일즈맨들에게 효과적인 세일즈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실제로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 최고 세일즈맨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실천한 결과 생활이 개선되고 삶이 보다 행복해졌으면 보다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다는 현직 세일즈맨들의 편지를 받을 때 더욱 보람을 느낀다. 생활이 개선되고 삶이 보다 행복해졌으며 보다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다. 라는 현직 세일즈맨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더욱 보람을 느낀다. 세일즈라는 게임에는 패자가 없다. 세일즈맨이 판매를 성사시킨다는 건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거나 미식 축구 선수가 터치다운을 하거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터치다운 하거나 세일즈맨이 판매 성사를 시킨다는 것은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거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지만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 하면 세일즈에 패배자가 없다는 것이다. 세일즈에는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가 승리자다. 고객과 첫 대면에서부터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흡사 게임이나 전쟁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양쪽 중 누가 피를 흘리거나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좋은 것이 또 어디가 있겠는가?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 하지만 이런 상품의 과정은 잠재 고객을 대면하는 순간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고 그 고객이 주문서에 사인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자리를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된다. 자동차 판매업계에서는 흔히들 고객이 후미등을 보이며 떠날 때 세일즈가 끝난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보다 많은 잠재적 판매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반면 세일즈란 끝이 없는 계속적인 프로세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고안한 판매 시스템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난 후부터는 굳이 전 시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만 고객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굳이 전 시장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중에만 고객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내가 고객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고객들이 내 이름을 대며 나를 찾기 시작했다. 또한 세일즈 10건당 대략 6건 정도는 과거에 이미 나로부터 자동차를 샀던 고객들의 재구입이었다. 나의 고객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이었는데 이들은 3, 4년마다 혹은 그보다 자주 자동차를 바꾸었다. 만약 당신이 옷이나 식료품 등 사람들이 좀 더 자주 구매하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면 한번 구매한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더 자주 구매하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면 한번 구매한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 고객의 재구입이 성공 관건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면 기존 고객들이 나를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는 분명 판매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내 시스템을 이해하고 따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거라고 장담한다. 나는 나만의 세일즈 시스템 개발한 이후부터 세일즈 환경 고객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만의 세일즈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부터 이는 이 직업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태도와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 책들이 흔히 당신의 태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변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대부분의 진지한 마음에서 우러난 조언이겠지만 그런 저자들은 매일같이 고객들을 대면하면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상황을 직시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매우 가혹하다. 당신이 무엇을 판매하고 있든 다른 누군가가 역시 당신과 그 같은 물품을 판매하고 있을 것이다. 항상 그렇다. 이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다. 한정된 고객에게 시보레 자동차라는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수천 명의 세일즈맨과 경쟁은 나처럼 가구, 집, 수영장, 모터보트에서 여행상품, 과외 교수, 저축계좌의 1위까지 무엇이든 똑같은 상품을 팔아 수입을 챙기는 세일즈맨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리고 마침내 고객이 당신을 찾아온다 해도 그는 어떤 식으로 당신과 힘겨루기를 하려 들 것이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도 자신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직업은 매우 힘든 직업이다. 하지만 규칙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일즈에 임하기만 한다면 금전적, 감정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보답되게 것이다.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답을 얻게 될 것이다.
매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규칙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세일즈에 임하기만 한다면 당신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 만약 아직 모르고 있다면은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신사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쟁이란 쉽지 않은 하나의 게임이며 저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투쟁한다. 나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현실을 배웠다. 그리고 이는 내 인생의 전환기였던 35살이 되기 전까지 내가 배운 몇 안 되는 교훈 중 하나였다.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그렇다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라는 말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세일즈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들로부터 어떻게 돈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실 고객에게서 돈과 우정을 함께 얻지 못한다면 세일즈는 오래하기 힘들다. 사실 고객에게서 돈과 우정을 함께 얻지 못한다면 세일즈는 오래가기 어렵다. 그렇다고 오해는 말기 바란다. 내가 말하는 우정이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다. 이웃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웃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당신과 직접적 연관이 된다. 2부에서 나오는 250의 법칙에 관한 부분을 읽다 보면 내가 말하는 우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고객들이 세일즈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치 있는 거짓말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를 확신한다. 고객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스스로의 태도에 대해 점검해 볼 것이다. 나는 35살 때까지 완전한 실패자였다고 이미 말한 바 있지만 나의 실패담을 다시 한번 상세히 밝힐 것이다. 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은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건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이다. 이런 생각은 실패를 거듭하게 만든다.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건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이다. 이런 생각을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인생과 세일즈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망쳐놓을 뿐이다. 인생과 세일즈라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망쳐놓을 뿐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실패자에게서 어떻게 세계 최고 세일즈맨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 역시 지금 어떤 일이 자신을 망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 역시 지금 어떤 일이 깨닫게 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바꿔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 진정으로 말할건데 이런 노력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켰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점을 장점으로, 채무를 자산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길을 통과하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일련의 태도가 각인될 것이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이들은 당신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면 이를 개발하라고 다그친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반복해 해서 거울을 예치거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라고 조언한다.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며 이를 개발하라고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고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날 때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말을 걸라고 조언한다. 누구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부적을 문지르며 행운을 기원하는 형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나쁜 태도이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나쁜 태도이고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런 태도를 아직까지 지니고 있는지 깨달은 것이다. 나는 올바른 태도와 사고방식에 관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다. 나는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전환해 인생의 변환기를 맞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고 천사가 마법 지팡이로 나를 톡 건드려서 순식간에 나를 변화시켜 준 건 아니다. 내게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없었다. 내 인생의 변화는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이유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겪은 변화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결국 해냈다. 내가 겪은 변화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결국 해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해냈다면 실패의 연속에 빠져있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장담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 당신은 스스로 올바른 태도에 관한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당신은 스스로 올바른 태도에 관한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하지만 우선 그렇게 하면 나의 시스템과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제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250 법칙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 강요하지 않아도 내 시스템을 항시적으로 사용해보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낭비가 곧 비용의 낭비라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것이며 장단기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세일즈 경험담을 말하는 대목에서는 내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차를 팔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또 내 일과 다른 분야의 세일즈맨들이 하는 일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것이다. 분명 상당 부분 서로 내 일과 다른 분야의 세일즈맨들이 하는 일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것이다. 분명 상당 부분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팔리면 고객에게 시험승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경우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모델하우스를 고객을 데려가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일이다.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모델하우스로 고객을 데려가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것은 자동차를 팔려면 고객에게 시험승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옷을 파는 사람이라면 고객에게 옷을 입혀보는 것일 테고, 부엌가구를 파는 사람이라면 고객에게 하여금 요리를 해보도록 만드는 게 이에 해당할 것이다. 예전에 진공청소기 세일즈맨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먼지와 쓰레기를 바닥에 뿌려놓고 뒷청소기로 이를 빨아들이는 시연을 직접 하곤 했다. 쓰레기를 바닥에 뿌려놓고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이는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시연을 직접 하곤 했다. 매트리스를 파는 세일즈맨의 경우에는 고객이 매트리스 위에 직접 누워보게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행동은 고객이 신형 시보레를 시험승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더라도 자동차를 팔면서 내가 했던 일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세일즈맨 경우라면 시험승차 시켜준답시고 멀쩡히 살아있는 고객을 장례식을 열고 그가 지켜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대신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고 어쩌면 이야기하는 동안 가족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누구든 가족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또 이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역시 시험승차와 같은 것이다. 자, 지금부터 나는 실패자에게 승리자로 변신하는 방법, 실패자에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것이다. 어떻게 확실한 승자의 태도를 갖추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나만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알려줄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태도와 그 시스템이 나를 세계 최고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는 사실을 말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태도와 그 시스템이 제1부 세일즈, 나를 이기는 과정. 세일즈맨이 되기 전까지 나는 늘 실패자였다. 간절히 원할 때 열리는 길. 세일즈맨이 되기 전까지 나는 늘 실패자였다. 일을 잘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앞을 잘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누군가 나를 두고 타고난 세일즈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세일즈맨 혹은 대부분의 세일즈맨은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세일즈맨으로 만들어 갔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형편없는 처지에 출발해서 훌륭한 세일즈맨이 됐다면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곧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내가 태어난 곳 역시 요즘은 지자면 흑인 빈민가 같은 아주 가난한 곳이었다. 나는 1928년 11월 1일에 디트로이트 동부지역 그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곳은 속칭 이태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나는 이태리인이 아니라 시칠리아인이라고 꼭 구별하여 말하곤 한다. 이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심지어 다른 이탈리아 사람들도 우리를 마치 타고난 범죄 집단인 양 쳐다보지만 나는 시칠리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이러한 나의 강한 자부심은 어린 시절 많은 문제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최근까지도 말썽을 일으키곤 했었다. 나는 촌뜨기 이탈리아 녀석이니 잡종이니 하며 나를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치고받고 싸웠다. 누구나 선입관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나는 나에게 편견의 화살이 돌아오는 것을 결코 참지 못했다. 내 기억 속에 있는 첫 번째 우리 집은 석탄 야적장 맞은편에 자리잡은 두 가구 공동주택이었다. 석탄 야적장 맞은편에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 집이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곳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 되면 우리 집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는데 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과 나는 길 건너 석탄 야적장으로 숨어들곤 했다. 주로 내가 담장 밑으로 기어들어간 뒤 석탄 덩어리를 형에게 던지면 형은 자루에 석탄을 담아 넣었다. 우리는 함께 석탄 자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난로에 불을 지폈다. 땔감으로 일단 모면할 수 있다는 충만감이 컸기에 다른 사람의 석탄을 훔쳤다는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못했다. 다른 사람의 석탄을 훔쳤다. 이게 내가 태어나 자란 환경이다. 나는 우리 집 지하실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건 지하실에 제 난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아버지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하실에서 나를 자주 때렸다. 어린 시절 나는 어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얌전하고 또 어떤 때는 말썽을 피우기도 하는 평범한 아이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왜 형이나 두 여동생에게는 안 그러시면서 유독 나에게만 매질을 심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곧잘 나를 지하실로 데려가 쇠파이프로 묶어놓고 면도 나를 가는데 사용하던 가죽끈으로 때렸다. 우리 형제들 간에 어떠한 말썽이라도 일어나면 아버지에게 끌려가 흠씬 두들겨 맞는 것은 늘 나였다. 아버지는 매질을 하면서 넌 아무 싹이나 쓸데없는 놈이야. 넌 인간 쓰레기가 돼서 결국 교도소나 처박힐 거야 라고 소리쳤다. 내가 그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 나는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매질을 견디다 못해 어떤 때는 몇 블록을 달려 강가에 있는 열차 조차장으로 도망가 화물 객자에 숨어 있기도 했다. 가끔 집이 깔린 화물칸 바닥에서 잠을 자다 집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매질과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아무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잭다운 마을 사람들은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주립교도소를 그렇게 불렀다. 잭타운에서 인생을 마감할 것이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게 너는 아무 짝이나 쓸데없는 놈이라고 말하며 심하게 매질을 한다면 그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된다. 그런 집안에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권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언제나 진실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 폭언과 매질에 익숙해진 나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 말이 옳다고 믿기 시작했다. 아버지한테 흠씬 맞고 난 뒤에 어머니가 지하실로 내려오셔서 나는 정말 착한 아이, 너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 말해 주시기는 했다. 어머니의 위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만큼의 힘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내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차츰 믿게 되었다. 이런 믿음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고 가혹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를 따라 시칠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당시 아버지는 교육도 못 받은 문맹이었고 가난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심하게 욕하고 때리는 폭군이었다. 아버지는 25세에 어머니와 결혼하셨는데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겨우 15살이었고 애할머니는 아버지와의 결혼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한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내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버지와 애할머니 사이의 불화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내내 지속되었다. 아버지는 애할머니가 우리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 때에도 어머니를 포함해 우리 중 누구도 애할머니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셨다. 어머니는 때때로 지하실로 몰래 들어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애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셨으며 나도 애할머니를 몰래 방문하기도 했다. 이는 내가 애할머니와 친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는 내가 애할머니와 몰래 만난 것을 알면 또다시 욕설을 퍼붓고 때리곤 했다.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세일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내 머릿속에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며 결국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말았다. 나는 그 말을 믿게 되었고 아버지의 말을 옳다는 것을 입증하듯 행동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와 다른 사고방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분노와 감정과 더불어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서 아버지가 형이나 여동생들처럼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그것이다. 나에게는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했으며 어떤 때에는 반대도 태도를 배척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당신은 대공황의 시기였고 더구나 우리는 디트로이트에서 배척받는 시칠리아 사람이었기에 아버지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아버지는 실업상태에 있거나 정부에서 벌이는 공공사업에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우리는 항상 생활보조금, 당시에는 원조금이라고 불렀다. 생활보조금에 의존해 살았으며 내가 행복을 느꼈던 순간은 지역 자선단체 구펠로우가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장난감 박스가
보내주었던 때가 전부였었다.